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 3년차 3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누구나 살면서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질투가 생기는 법이라고 하면서 그 질투를 잘못된 방식으로 표출을 하게 되면 결국 인생이 꼬이게 된다고 종종 말씀을 하셨어요. 아무래도 제가 변호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고 주변 사람들이 대부분 여러 방면에서 뛰어난 편이기에 저희 아버지께서는 혹시나 하는 염려를 가지고 계셨던 것 같아요. 주변에 뛰어난 지인들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질투가 생기게 되고 어린 마음에 잘못된 방식으로 표출을 할 것을 걱정하신 것이었죠. 하지만 아버지가 저를 붙잡고 이런 말씀을 종종 해주셨기에 저는 주변 사람들을 질투하기보다 저에게 필요한 공부에 집중했고 덕분에 이렇게 변호사라는 직업을 가질 수 있었어요. 그렇게 변호사로서 자리를 잡은 후에 저는 남편과 본격적으로 연애도 할 수 있었죠. 남편과는 학교 선배의 소개를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제가 워낙 일에 치여 살다 보니 보통 소개받은 남자들은 그다지 저를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남편도 똑같겠거니 했었죠. 그러나 막상 만나보니 의외로 남편과는 이야기가 잘 통했고 바쁘게 돌아가는 제 일을 이해해주는 듯한 느낌이 있었어요. 그렇게 저희 둘은 2년간 연애를 하게 되었고 나이도 있는 편이니 결혼을 서둘러서 하게 되었죠. 처음 인사를 갔을 때 아무래도 시댁이다 보니 시부모님이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을까봐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도 나름대로 예쁨을 받으려고 결혼한 지인들에게 조언을 구하거나 선물을 오랫동안 고심해서 구매한 후 손편지를 작성해 넣어드리기까지 했었죠. 그래도 막상 시댁에 방문을 해보니까 제가 변호사인데다가 선물도 정성스레 준비해서 그런지 저를 너무나 예뻐하시고 좋아하셨어요. 덕분에 저는 시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무리 없이 결혼을 할 수 있었죠. 그러나 남편과 연애를 할 때부터 마음에 걸렸던 것이 딱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남편에게 누나가 셋이나 있다는 것이었죠. 결혼을 앞두고 있는 여성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바로 시누이가 있다는 것인데 저는 시누이가 한 명도 아니고 셋이나 있으니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남편과 연애를 하면서 이 문제로 고민이 많아 가족들과 지인들에게 결혼을 하면 시누이를 셋이나 얻게 생겼다고 이야기를 했더니 다들 경악을 하며 괜찮냐고 물었죠. 이야기를 듣고 저희 친정엄마는 걱정이 많으셨는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다른 남자를 찾아보는 게 어떻겠냐고 말씀하실 정도였어요. 살면서 공부만 했던 애가 시집을 가면 얄미운 시누이를 셋이나 떠받들고 살아야 한다는데 어떤 엄마가 손 벌려 환영을 하겠냐면서요. 저도 시누이가 셋인 걸 알고 나서 걱정이 많았죠. 주변 지인들도 저보고 고생을 꽤나 하겠다고 어쩌냐고 걱정을 대신해 줄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지금까지 만났던 사람들 중에 남편처럼 잘 맞는다는 생각을 했던 적이 없었고 무엇보다 시누이가 셋이라도 시댁에 가야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니 큰일은 생기지 않겠다 싶었어요. 물론 혹시나 하는 불안감도 있었어요. 그러나 막상 결혼을 해보니 제가 했던 걱정과는 다르게 시누이들은 저에게 너무 친절해서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정도였죠. 시댁에 찾아가면 제가 어색하지 않게 말도 잘 걸어주고 항상 따뜻하게 맞아주어서 크게 힘든 점이 없었던 것 같아요. 다만 조금 의아한 점이 있기는 했었죠. 시누이 셋 중에 2명은 나이가 꽤 있는데도 불구하고 노처녀로 있는 상황이고 1명은 이혼을 해서 돌싱으로 애를 키우고 있거든요. 결혼 전 제가 걱정했던 것과는 다르게 3명 다 모난 구석은 없고 따뜻하고 친절한 사람들인데 왜 이혼을 하고 시집을 못 갔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궁금해서 살짝 물어보았더니 남편 말로는 시누이들끼리 유난히 사이가 좋아서
연애도 안 하고 서로 붙어 있느라 결혼을 못한 거라고 했죠. 보통 자매들이 계속 붙어 있을 정도로 사이가 좋은 경우가 거의 없는데 정말로 시누이들을 보니 누구 하나 떨어지는 것 없이 셋이 너무 친했어요. 언뜻 보기에도 저 셋 사이를 누군가 비집고 들어갈 수 없을 정도였죠. 남편 말을 듣고 시누이들을 주의 깊게 보니 너무 친해서 이혼을 하고 결혼을 못했다는 게 이해가 되었어요. 마치 샴성둥이처럼 시누이 셋은 몸이 붙어 있는 듯 하나부터 열까지 함께 했고 밥을 먹을 때에도 아니면 가족끼리 대화를 할 때에도 떨어져 있는 걸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남편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 둘째, 셋째 누나들이 큰 누나의 남편이었던 사람에게 질투를 과도하게 했고 이 일로 자주 싸우게 되어서 큰 누나가 이혼까지 하게 되었다고 했죠. 그 이야기를 듣는데 가족이 된 사람한테 질투를 해서 이혼까지 했다는 게 신기하기도 하고 대단하다 싶었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시누이들 사이에 남편까지 끼어 있었으면 정말 큰일이 나지 않았을까 싶어서 소름이 돋았죠. 저희 시댁 식구들은 워낙 단합이 좋은 편이라서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시댁에서 모임을 가졌어요. 눈코 뜰 새 없이 일이 쏟아져 바빴지만 저도 결혼 초이다 보니 일주일에 한 번씩은 시댁에 방문해서 덩달아 가족들을 만나곤 했었죠. 사실 며느리 된 입장에서는 단합이 좋은 시댁 식구들이 적응도 안 되고 부담스럽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시부모님께서 결혼 전부터 식구들끼리 자주 만나야 서로 친해지고 가까워질 수 있다고 강조하셨기에 저는 바쁘더라도 급한 일이 아니라면 최대한 미루고 토요일 아침이면 서둘러서 시댁으로 찾아갔죠. 매주 시댁에 찾아가는 게 부담스럽기는 해도 결혼 초반까지는 이런 시댁 문화가 정겹고 재미도 있었어요. 하지만 며느리로서 매주 시댁에 찾아가는 게 쉽지 않았고 한 3개월 정도 지나니까 막상 재미있는 일이 있는 것도 아닌데 굳이 모임을 이어가는 시댁이 힘들고 지겹게 느껴졌죠. 무엇보다 변호사라는 제 직업의 특성상 밤낮 없이 일을 해야 하고 24시간이 모자랄 만큼 바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씩 시댁에 찾아가야 한다는 이유로 쌓여있는 일을 미루고 하다 보니 나중에는 그걸 감당하는 게 버거워졌죠. 그래서 결국 저는 시부모님께 저의 사정을 말씀드리게 되었어요. 아무래도 변호사로서 일이 많은데 매주 미루고 시댁에 방문을 하다 보니 자꾸 일이 쌓이게 되어 버겁다고 양해해 주시면 안 되겠냐고 정중하게 이야기를 했죠. 그랬더니 시부모님께서도 저에게 당연히 이해가 간다면서 어차피 매주 시댁에 와도 비슷한 이야기만 오갈 뿐이니 큰 행사가 있을 때만 오고 두어 달에 한 번 정도만 모임에 참석하라고 허락해 주셨어요. 그때 시누이들이 주방을 왔다 갔다 하면서 시어머니와 저와의 대화를 듣게 되었고 그때부터 시누이들의 저를 향한 이상한 시샘이 시작되었죠.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시댁 방문을 하지 않게 되니 매일같이 시누이들이 돌아가며 연락을 해왔어요. 게다가 가족 모임이 잡혀있는 토요일에는 시누이들이 하나같이 선을 넘는 말을 뱉어대서 속이 상하는 일이 많았죠. 네, 형님. 올케는 오늘도 가족 모임에 참석 안 하는 건가? 내가 어제 전화했을 때 오늘은 무슨 일이 있어도 무조건 오라고 하지 않았나? 죄송해요. 저도 가끔씩이라도 참석하려고 하는데 지금 일이 너무 많이 쌓여서 사무실에 나와 있어요. 아니, 올케는 이 세상 변호사 일 혼자 다 떠맡았나 봐.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올케가 무슨 대형 로펌 다니는 유명한 변호사도 아니고 별 볼 일 없이 변호사 사무실에 다니는 핫바지 변호사 주제. 일이 얼마나 있다고 가족 모임을 매주 빠져? 형님, 제가 빠지려고 빠지는 게 아니라 최근에 의뢰온 사건이 많이 늘어나서요. 다음 달 초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꼭 모임 참석할게요. 홀케. 아니,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작은 변호사 사무실에 의뢰온 사건이 많아봤자 얼마나 되겠어? 아무리 변호사라지만
그것도 너무 이용해 먹으면 미움만 사는 법이야. 그러니 괜히 일 핑계 대지 말고 가족 모임 매주 참석해. 형님, 저 정말 핑계 대는 거 아니에요. 진짜 일이 많아서 사무실에 나와 있어요. 아니, 이 정도만 했으면 알아먹어야 하는 거 아니야? 너 일부러 내 동생이랑 우리 부모님이랑 떼어놓으려고 작정하는 거지? 어디서 싹 수 없는 며느리가 들어와서 멀쩡한 집안물을 다 흐려놓네? 변호사가 뭐 그리 대단한 직업이라고 화목한 우리 가족들을 망쳐놔? 형님, 말이 너무 심하세요. 변호사도 쉽게 된 거 아니에요. 내 말이 심하긴 뭐가 심해? 내 동생은 그 어렵다는 행정고시를 봐서 5급 공무원에 붙었는데 올케는 사법고시 패스한 것도 아니고 로스쿨 나와 변호사하는 주제. 네가 뭐라고 까불어? 올케, 인생 그렇게 살지 마. 형님, 우리나라에서 로스쿨 들어가기도 쉽지 않아요. 저도 정말 어렵게 로스쿨에 입학한 거예요. 물론 남편도 5급 공무원에 합격하기까지 많이 힘들었겠지만 저도 새벽까지 코피 흘려가며 공부하면서 힘들게 변호사 된 거라고요. 허이고 대단한 변호사 선생 납셨네. 우리 집에 올케가 한 번씩 올 때마다 내가 아주 큰 절을 올려야 되겠어. 아니 근데 그렇게 대단한 변호사가 왜 우리나라 3대 로펌에 들어가지 못했을까 그럼? 형님, 괜히 제 말 비꼬지 마세요. 대체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됐고, 너 한 번만 우리 집안 무시하고 모임 참석 안 하면 니네 신혼집 다 뒤집어 엎을 줄 알아. 그리고 혹시라도 네 남편 뒤에 숨을 생각하지 마. 걔도 우리가 눈 돌아가면 누가 도 못 말린다는 거 잘 알고 있으니까. 모임이 있던 그날 첫째 시누이는 저에게 앞으로 모임 참석 안 하면 신혼집까지 찾아와 뒤집어 엎겠다는 통보를 하고는 먼저 전화를 끊어버렸죠. 이런 식으로 시누이들은 매일같이 돌아가면서 타박하는 연락을 해왔고 모욕적인 말을 서슴지 않고 뱉어냈어요. 처음에는 저도 웬만하면 시누이들에게 맞춰주며 잘 지내고 싶은 마음에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려고 했었죠.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시누이들의 언행은 심해졌고 결국 저도 나중에는 대꾸를 하고 싶지 않았지만 대꾸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제 변호를 제가 스스로 하지 않으면 앞으로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랐거든요. 그래서 매일같이 시누이들에게 전화가 오면 전쟁을 할 수밖에 없었죠. 말싸움을 매일같이 하면서 직접 시누이들을 겪어보니 왜 이혼을 당하고 왜 아직까지 시집을 가지 못했는지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어요. 저도 사람인지라 매일같이 시누이들과 말싸움을 하면 지치고 힘들어서 몇 번은 전화를 무시했던 적도 있었죠. 그런데 몇 번 전화를 무시했더니 시누이들은 돌아가면서 문자로 난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변호사 사무실에 저만 근무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 휴대폰 알람과 진동이 끊임없이 울려 괜히 동료들의 뜨거운 눈초리를 받아야 했던 적도 있었죠. 심지어 한 번은 제가 정신이 없어서 무음으로 바꿔놓는 것을 깜빡하고 재판장에 들어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느 때와 같이 시누이들의 전화가 울려댔죠. 하지만 일을 하고 있던 상황이라 저는 급하게 전화를 끊었는데 전화 연결이 되지 않자 시누이들은 또 화가 났는지 문자를 끊임없이 보내더라고요. 덕분에 그날 저는 재판 중에 판사님께 한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었죠.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얼마나 민망하던지 이후로는 대꾸를 하더라도 어떻게 해서든 시누이들 전화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몇 달을 시누이들에게 시달리다 보니 저도 점점 버티기가 힘들었죠. 하지만 몇 개월을 버텨도 끝이 안 보였어요. 결국 저는 참다 못해 시부모님께 찾아가 이르게 되었죠. 어머님, 아버님, 저 요즘 고민이 있어요. 아이고, 우리 며느리가 고민이 있어? 이 시애비한테 다 말해봐. 해결해 줄 테니까. 그래, 우리 며느리가 고민이 있다는데
이 시애미가 들어주마. 다른 게 아니라 제가 요즘 일이 바빠서 가족 모임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형님들이 그게 싫으셨나 봐요. 매일같이 저한테 전화하셔서 모진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 그게 정말이냐? 아니, 시애비가 안 와도 된다고 하는데 지들이 뭐라고 그 난리를 쳐? 첫째야, 너 얼른 안방으로 동생들 데리고 들어와라. 시아버지께서는 저의 이야기를 듣고 곧바로 시누이들을 안방으로 불러 모았고 제 편을 들면서 크게 혼내셨어요. 니들이 지네한테 매일 전화해서 가족 모임 안 나온다고 모진 소리를 했다는데 그게 정말이냐? 아빠, 설마 저희를 의심하는 거예요? 정말 너무해요. 똑바로 말 안 해? 내가 화나면 어떻게 되는지 너네 잘 알고 있지? 그럼요. 잘 알고 있죠. 그러니까 내가 화나서 한바탕 하기 전에 있는 대로 똑바로 말해라, 얼른. 저희도 토요일에 친구들 약속도 있고 개인적인 일도 있는데 취소하더라도 매번 가족 모임 참석하잖아요. 그런데 올케만 예외를 두시니까 질투도 나고 기분이 안 좋아서 그랬어요. 그리고 올케도 엄연히 이 집안 가족이고 며느리인데 이런 식으로 혼자만 요리조리 빠져나가는 게 보기 싫어서 짜증났어요. 셋째, 너 말 다 했어? 집에서 탱자 놀고 먹는 니들이랑 올케랑 같아? 준혁이한테 들어보니 네 올케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서 매일같이 야근하고 주말에도 사무실 출근한단다. 그런데 니들이 그게 부러워서 가만히 있는 네 올케를 매일같이 괴롭혀? 아빠는 대체 누구 편이에요? 아무리 며느리 사랑의 시아버지라지만 이건 너무하잖아요. 이게 너무해? 오냐? 가만히 있으면 너희들 밥 먹여주고 재워주니까 니들이 배가 불렀구나. 올케가 일이 많은 게 부럽고 질투가 난다니까 너희도 그만큼 일해라. 앞으로 셋 다 한 달에 생활비 100만 원씩 내. 생활비 100만 원씩 내고 주말까지 일하면 너희들도 네 올케처럼 가족 모임 제외시켜줄 테니 말만 해. 아빠, 저희가 잘못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100만 원씩 매달 어떻게 내요? 저희가 앞으로는 이런 일 없게 할게요. 둘째, 너도 시끄럽다. 얼른 니들 올케한테 사과하고 일자리나 찾아봐. 시부모님에게 시누이들과 있었던 일을 이르는 것이 정말 저에게 도움이 될까 싶어서 고민을 정말 많이 했었어요. 괜히 이 말을 했다 신우들한테 더 보복을 당하진 않을까, 더 내 팔자를 힘들게 하는 건 아닌가 하는 것들을요. 하지만 시댁에서 시아버지는 굉장히 단호하고 엄격하신 편이라서 그 누구도 덤비거나 대꾸할 수 없었기에 저는 시누이들로부터 벗어나고자 고민 끝에 말씀을 드렸던 것이었죠. 당연히 예상했던 것처럼 시부모님은 제 편을 들어서 나서주셨고 시아버지께서는 큰 소리를 내면서 혼내시니 시누이들은 꼼짝을 못하고 벌벌 떨었어요. 덕분에 저는 앞으로 시누이들로부터 고통을 받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시부모님 앞에서는 벌벌 떨며 사과도 하고 앞으로 그런 일을 만들지 않겠다고 했는데 막상 안방 밖으로 나오니 시누이들은 태도가 180도 돌변하여 시부모님께 이런 식으로 알리는 게 어디 있냐며 난리를 피웠어요. 시부모님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시누이들은 집에 돌아가려는 저를 붙잡은 채로 욕설을 마구잡이로 날려댔고 비 오는 날 먼지 한번 제대로 털어보겠다고 했죠. 심지어 첫째 시누이는 한 번만 더 뒤에서 수작을 부리면 제가 근무하는 변호사 사무실로 시누이들이 때로 몰려와 깽판을 치겠다며 협박까지 했어요. 시누이들이 정신없이 날려대는 협박과 욕설에 내가 이런 취급을 받으려고 결혼을 했나? 남편과 만난 게 후회가 될 정도로 서러움이 밀려왔죠. 결국 저는 도망치듯이 시댁을 나와 신혼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그래도 다행이었던 것은
시아버지에게 크게 혼났던 게 효과가 있기는 했는지 이후로 시누이들에게 전화는 걸려오지 않았죠. 물론 가끔씩 시댁에 방문을 하면 시부모님 눈에 띄지 않을 때마다 시누이들의 따가운 눈초리를 견뎌야 했고 뒤에서 괴롭힘이 이어졌지만 그것은 잠시뿐이라 버틸 수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는 시댁에 큰일이 생겼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죠. 시아버지께서 간절하게 시댁에 잠시 와줄 수 있겠냐는 전화를 하셨고 저는 앞뒤 생각하지 않고 곧바로 달려가게 되었어요. 그렇게 시댁에 도착했는데 평소와는 다르게 집안 분위기가 많이 어두웠고 시아버지가 머리를 싸매고 계신 모습을 보게 되었죠. 게다가 항상 집에 있던 시누이들은 눈에 띄지 않았어요. 저는 놀란 마음에 대체 무슨 일이 있으셨냐고 여쭤보게 되었죠. 그랬더니 시아버지가 이 일을 어쩌냐며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말씀해 주셨어요. 알고 보니 시아버지가 형제들과 윗 조상으로부터 받은 선산 및 땅 문제로 다툼이 있었고 형제들이 고무줄 엮듯 돈 문제로 얽혀 재판까지 가게 되었다고 해요. 하지만 시아버지는 이런 일을 경험한 것이 처음이다 보니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지 몰라 급한 대로 저에게 연락을 하셨다는 것이었죠. 당연히 시아버지가 형제들 사이에서 법률 문제가 생겼고 재판까지 가게 되었으니 며느리인 제가 맡아서 변호를 해드리겠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시아버지께서도 정말 중요한 문제이니 변호를 잘 부탁한다며 간절하게 말씀을 하셨죠. 저는 시부모님께서 그동안 저를 따뜻하게 대해주시고 잘 챙겨주셨으니 살신성인으로 시아버지 변호를 하게 되었어요. 저는 시아버지의 변호를 맡게 되면서 이번 사건에 대한 자료들을 모으고 시아버지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하나하나 변론 준비를 시작하게 되었죠. 그런데 저는 시아버지 변호를 하다가 엄청난 사실 하나를 알게 되었어요. 재판이 시작되기 전 큰아버지가 밖에서 전화 통화를 하는 내용을 우연히 듣게 되었거든요. 알고 보니 그 사건의 배후에는 시누이 3명이 개입이 되어 있었어요. 시누이 3명이 글쎄 큰아버지의 사주를 받아 본인 아버지인 제 시아버지에게 불리한 계약서를 작성하게 만들었던 것이었죠. 이렇게 불리한 계약서를 작성해서 모든 돈을 큰아버지가 가져오게 되면 그 나머지 몫을 본인 자식들과 시누이 3명에게 나눠주겠다는 말을 한 것 같았어요. 만약 시아버지한테 돈이 가면 나중에 재산 분배할 때 아무래도 장남이고 효도를 잘한 저희 남편에게 많이 갈 것 같으니 큰아버지와 손을 잡고 이런 일을 벌이게 된 것 같았죠. 남편 목 하나는 빠지는 거니 3명이 더 많이 나눠 가질 수 있으니까요. 일단 재판에서는 사용하지 않겠지만 언제 어디서 사용하게 될지 모르니 저는 급한 대로 큰아버지가 전화하시는 내용을 휴대폰으로 녹음을 해놓았죠. 이미 계약서가 한쪽이 불리하게 작성되었던 상황이었고 이전에 시아버지께서 큰아버지와 했던 통화 내용을 녹음해 두신 덕분에 재판은 시아버지가 유리한 쪽에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엄청난 사실을 알고도 일부러 시부모님에게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죠. 물론 얄미운 시누이 3명을 생각하면 그동안 제가 당했던 것이 억울해서 당장이라도 시부모님께 찾아가 모든 이야기를 전부 다 전하고 싶었어요. 그렇지만 제가 어떻게든 숨길 수밖에 없었던 것이 시아버지가 이번 소송과 재판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는지 위암 판정을 받으셔서 혹시나 진실을 알고 큰일이 생기지 않을까 염려되었기 때문이었죠. 그래도 제가 살신성인으로 시아버지 사건을 변호했고 미리 준비된 여러 가지 증거물 덕분에 무사히 승소할 수 있어서 제대로 된 값을 받을 수 있었어요. 다만 상황이 좋지 않으니 숨길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숨겨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죠. 가뜩이나 형제에게 상처를 받고 병까지 얻은 시아버지인데 하물며 자식들이 이번 사건에 연루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 긁어부스럼 만들어 더 충격을 드리고 싶지 않았어요. 게다가 시아버지가 평소에 큰아버지를 가장 믿고 잘 따랐는데 이번 사건의 주요 인물이 큰아버지여서 한동안 많이 힘들어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로지 시아버지를 위해서 알고도 모른 척하게 되었죠. 다만 만약 시누이들이 본인들이 저지른 일에 대한 반성이나 성찰이 없다면 그때는 아무리 시아버지가 힘들어하셔도 모든 진실을 밝히겠다고 속으로 다짐했어요. 다행히 시아버지는 올 초에 암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나서 몸 회복에 집중을 하고 계시고 염려했던 가족 간의 재판도 끝이 나게 되었죠. 시아버지도 갑자기 편찮으시고 가족 사이에서 재판이 진행되는 등 며느리로서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었는데 큰 문제 없이 무사히 설날을 맞이할 수 있었어요. 원래 명절 때마다 큰 집에 가서 지내는 것이 맞지만 저희 시댁은 큰아버지가 30년이 넘게 여러 가지 이유를 대가며 거부를 하셔서 그동안 저희 시부모님이 대신 명절을 지내셨다고 해요. 요즘은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명절을 지내지 않는 경우가 많잖아요. 하지만 저희 시댁은 종갓집이기도 하고 할머님께서 다른 것은 몰라도 명절은 꼭 지내라는 유언을 남기고 돌아가셔서 시부모님께서 큰아버지 대신 30년 넘게 맡아서 명절을 지냈다고 했죠. 그런데 시아버지가 위암으로 아파 보니 명절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면서 이게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시어머니랑 여행을 다녀오고 싶다고 하시는 거예요. 시아버지가 시어머니와 함께 제주도에 가보는 게 소원이라고 하셔서 결국 이번 명절에는 두 분이 제주도로 여행을 가실 수 있도록 제가 비행기 티켓도 끊어드리고 숙소도 구해드렸죠. 그리고 저도 남편도 이번 명절에는 시댁에 가지 않아도 되겠구나 하는 생각에 가까운 곳으로 여행을 다녀올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제주도 여행을 가는 날 저에게 연락을 하셔서 퇴근을 조금 일찍 할 수 있냐고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혹시 시댁에 무슨 일이 있나 싶어서 퇴근을 일찍 하고 시댁으로 달려갔죠. 그런데 시어머니께서는 종갓집이니 아무래도 명절은 지내야 할 것 같다고 하면서 저와 시누이들에게 이번 명절 차례상을 부탁하셨어요. 그동안 제가 시집와서 보고 해온 것들이 있으니 본인이 없어도 괜찮을 거라고 하시면서 시누이들에게 며느리인 저랑 같이 명절 음식을 만들어 차례를 지내라고 하셨죠. 저희 부부가 여행을 가지 못하는 것은 둘째치고 시어머니가 누구보다 불편한 사이인 시누이들과 차례를 지내라고 하시니 당황스럽기도 하고 막막하기만 했어요. 제 마음도 모르고 시어머니께서는 저와 시누이들에게 올해만 명절을 대신 지내달라는 말씀을 하신 후 시아버지를 모시고 저녁 비행기로 제주도 여행을 가셨죠. 그런데 시부모님이 여행을 가겠다고 집을 나선 지 5분도 안 되어서 시누이들이 이때다 싶었는지 저를 붙잡고 말도 안 되는 시집살이를 시키려고 했어요. 둘째 시누이는 혹시라도 제가 도망갈까봐 제 뒷덜미를 잡고 안 놔줬고 큰 시누이는 이 상황이 즐겁다는 듯 웃으면서 저에게 이야기를 꺼냈죠. 이제 부모님도 여행 가셨으니까 너 도와줄 사람 없다? 알고 있지? 내가 이 날을 얼마나 기다려왔는지 알아? 형님, 제가 뭘 어쨌다고 이러세요? 이게 오냐오냐 해줬더니 부모님한테 쪼르르 달려가서 이러기나 하고 내가 너 때문에 지금까지 생활비를 100만 원씩 내고 있어. 마침 부모님도 여행 가셨고 차례 음식 직접 만들어서 명절 지내라고 하셨으니 이참에 내가 너 제대로 손 좀 봐줘야겠다. 뭐라고요? 지금 지난 일 복수하려고 저를 이렇게 잡아두고 괴롭히시겠다는 거예요? 그래. 네가 변호사고 우리 아빠 재판 승소시켰다고 뭐라도 되는 줄 아는데 너 까부지 마. 이 집에서 너만 똑똑한 거 아니거든? 우리가 너 정도는 한 번에 매장시킬 수도 있어. 우리 아주 무서운 언니들이다. 그러니 명절 동안 네가 다 해. 네? 둘째 형님, 종갓집 차례상을 저 혼자 다 차리라고요? 분명히 어머님이 형님들이랑 같이 하라고 했는데요. 이래서 며느리는 초장에 잡아야 해. 한 번 잘해주니까 아주 머리 끝까지 기어오르네. 너 헛소리 말고 얼른 가서 지금부터 음식 준비해.
그리고 음식 준비하기 전에 먼지 굴러다니면 안 되니까 집안 대청소하고 나서 해라. 형님, 명절은 내일부터인데 왜 벌써부터 음식을 준비해요? 그리고 차례 음식 준비하는데 갑자기 대청소를 하라고요? 야, 너 우리 언니들이 말하는데 자꾸 말대꾸 할래? 우리 집은 원래 집안 깨끗하게 대청소부터 하고 음식 준비해. 하는 김에 우리가 쓰는 방도 깨끗하게 정리 좀 해라. 요즘 아빠 아파가지고 신경 쓰느라 방 청소를 제대로 못했네. 옳게 지금부터 빨리 안 움직이면 밤새워도 모자랄 텐데. 꾸물거리지 말고 얼른 움직이지. 명절날 종갓집 차례 음식을 혼자서 준비하라는 것도 황당한데 시누이들끼리 뭉쳐서 집안 대청소까지 하라고 하니 저도 점점 열이 받기 시작했어요. 게다가 저 하나 정도는 한 번에 매장시킬 수 있다면서 협박까지 하는데 여기서 만만하게 행동하면 그냥 눈 뜨고 당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 와중에 시누이들은 저한테 그 많은 음식들을 혼자 차리라고 명령해놓고 자기네들끼리 비웃으며 복날 개 잡듯 한번 잡아봐 라는 말까지 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었죠. 또 지난날에 반성하지 않는 시누이들의 태도에 머리 끝까지 화가 났어요. 마음 같아서는 그냥 남편에게 도움을 요청하던가 시댁 일을 모른 척하고 시누이들에게 알아서 하라고 소리친 후 집으로 가고 싶었죠. 그러나 남편은 시부모님을 공항까지 모셔다 드리느라 시댁에 늦게 들어왔고 피곤하다고 뻗어 자는 바람에 도움을 요청할 수도 신혼집으로 가자고 할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큰 시누이가 다가오더니 저한테 꾸물거리면서 뭐하고 있는 거냐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대청소랑 차례 음식은 내일 무슨 일이 있어도 완벽하게 해놓을 테니 신경 쓰지 말라고 했죠. 그랬더니 저한테 뭐가 이렇게 당당하냐면서 내일까지 완성이 안 되어 있으면 정말 매장당하는 거라며 시누이들이 있는 곳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큰 시누이에게 알겠다고 나 혼자 다 차리겠다고 당당하게 외치고는 방으로 들어가 인터넷으로 제사상 음식을 차려주는 업체를 알아보았죠. 명절 직전이라 가능할까 싶은 생각이 있어 불안한 마음도 있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눈에 띄는 업체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 기본 제사상이 27만 원 정도이고 종갓집 제사상은 50만 원 정도만 내면 된다고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고 혹시나 싶어 연락을 해보았더니 내일 바로 창을 사려줄 수 있다는 대답을 들었죠. 게다가 따뜻한 음식들은 출장 뷔페처럼 집에서 바로 만들어줄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는 고민도 없이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드렸어요. 그리고 분명히 시누이들이 대청소 문제로 걸고 넘어질 것 같아서 청소업체도 알아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러나 명절이다 보니 예약이 가능할 것 같지 않았고 시누이들이 꽤 단순해서 다음날 요리사들이 집에 들이닥치면 대청소 문제는 싹 잊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어 굳이 청소업체는 찾아보지 않았어요. 그렇게 다음날이 찾아왔고 예정대로 아침 대바람부터 시댁으로 요리사들이 들이닥쳤죠. 기본 제사상 차림 외에도 출장 뷔페처럼 만들어달라는 요청이 있었기에 요리사들은 요리를 위해 여러 가지 재료들과 대형 냄비 등을 가지고 오셨고 그것들을 안으로 옮기면서 집안이 소란스러워졌어요. 그래서인지 시누이들도 아침부터 이게 무슨 난리냐면서 밖으로 나왔죠. 그리고 곧바로 집에 찾아온 요리사들을 본 시누이들은 기함을 하면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더니 본인들을 얕보고 이런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했다며 제 머리채를 잡으려고 했어요. 그러나 저는 그런 시누이들의 손을 하나씩 꺾으면서 내가 그동안 많이 참아줬던 거라고 까불지 말라고 했죠. 그러면서 이전에 시아버지 재판을 진행하면서 내 손에 들어온 당신들이 저지른 죄에 대한 어마어마한 증거들이 차고 넘치니까 큰일 겪고 싶지 않으면 그만 가만히 있으라고 했어요. 그러나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시누이들이 한 번에 들어먹을 사람들인가요? 역시나 시누이들은 저를 보며 어떻게 거짓말을 아무렇지 않게 내뱉냐면서 난리를 쳤죠.
하지만 저는 시누이들이 무슨 소리를 하던 한 번만 더 내 몸에 손을 대면 나도 이거 시부모님께 다 까발려서 니들 재산분할 못 받게 만들 거라고 소리를 쳤어요. 제가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시누이 3명이 모두 개거품을 물며 뒤로 나자빠졌고 그제야 정신을 차렸는지 제발 시부모님한테는 비밀로 해주면 안 되겠냐고 빌었죠. 그러나 저는 이미 시부모님께 말씀을 드리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더 이상 그것들이 나대는 꼴을 볼 수 없었거든요. 그리고 남편도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좋겠다 싶어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르고 정신없이 자고 있는 남편을 억지로 흔들어 깨웠죠. 그렇게 남편은 저와 함께 거실로 나오게 되었고 시누이들은 눈물 콧물 빼고 있으며 집안은 난장판이 되어 있으니까 황당했는지 저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고 물었어요. 그러나 저는 시부모님께 전화 연결을 하면서 곧 알게 될 거라고 기다려보라고 했죠. 그렇게 시부모님과의 전화 연결이 되었고 저는 스피커폰으로 시누이들과 남편 앞에서 모든 사실을 고했어요. 물론 시아버지의 건강이 걱정되긴 했지만 이런 시누이들을 두고 평생 속고 사시는 게 더 불행하다는 판단이 들었죠. 남편도 전화통화를 통해 듣는 진실에 어이가 없었는지 엎어져서 엉엉 울고 있는 둘째 시누이를 붙잡고 이게 다 정말이냐고 물었어요. 시부모님께서는 모든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되고 당연히 노발대발하시며 여행이고 뭐고 빠른 비행기 찾아서 당장 집으로 돌아갈 테니까 모두들 집에서 꼼짝하지 말고 있으라 하셨죠. 특히 이 사건의 주요 인물인 시누이들이 집에서 못 나가게 잘 붙잡고 있으라고 하셨어요. 남편은 전화가 끊기자 급하게 시부모님을 모시러 공항으로 나갔죠. 시부모님과의 통화가 끝난 후 둘째, 셋째 시누이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하냐며 큰 시누이를 잡고 오열을 하면서 한참을 울었어요. 그런데 시부모님과의 통화 후에 큰 시누이도 많이 무서웠나 봐요. 갑자기 제 앞으로 다가오더니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본인이 잘못했다면서 이따가 시부모님이 오시면 제가 잘못한 것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달라고 했죠. 하지만 제가 굳이 거짓말을 이야기해서 미움을 살 이유가 있나요? 오히려 잘못한 것 같다고 말씀드리면 시부모님께서 여행에서 괜히 돌아왔다는 소리를 하실 텐데요. 그래서 저는 내가 왜 그래야 하냐고 거짓말은 절대 못한다고 단호하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자 큰 시누이는 절망스럽다는 듯 머리를 쥐어싸매고 털썩 주저앉았어요. 그래도 시누이들은 시부모님이 절대 집에서 나가지 말라고 노발대발하시며 이야기를 하셔서 그런지 밖으로 도망갈 생각은 하지 않았죠. 그렇게 한 4시간쯤 지났을 때 남편이 시부모님을 모시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저의 전화를 받고 시부모님은 화가 많이 나셨는지 집으로 들어오시자마자 시누이들을 찾으셨죠. 그리고는 어떻게 자식 새끼가 단체로 부모 뒤통수를 칠 수 있냐면서 돈이 그렇게 좋았냐고 노발대발 하셨어요. 뭐 당연한 결과이지만 그 세 시누이들은 상속인 자격 박탈이 되었고 시부모님의 재산에 손도 못 대게 해놓으셨죠. 그러자 세 시누이는 각자 본인들은 잘못이 없다면서 서로 언니 동생 탓을 했어요. 큰언니가 괜히 큰아빠 말 따르자고 꼬드겨서 그나마 있는 재산도 못 받게 생겼잖아. 아빠가 상속인 박탈까지 시켜서 이제 재산에 손도 못 대게 하는데 어쩔 거야? 뭐라고? 이게 다 나 때문이라고? 큰아빠가 재산을 똑 떼서 준다고 할 때 좋다고 헤헤거리던 게 둘째 너잖아. 무슨 소리야. 이렇게 된 건 다 언니들 탓이야. 항상 우리 셋은 함께 해야 한다면서 좋으나 싫으나 같이 해야 한다고 나도 억지로 끼워 넣더니 아빠 저렇게 화나서 재산 못 주겠다고 노발대발하는데 이거 어쩔 거야? 야 막내 너 그러는 거 아니지? 큰아빠가 재산 떼어준다고 할 때 온갖 애교 다 끄집어내서 앞으로 하고 싶은 거 많다고 용돈 준다 생각하고 조금 더 떼어주시면 안 되냐고 아주 난리를 치더만. 언니도 마찬가지잖아. 큰언니 말대로 헤헤거리면서 본인도 더 달라고 철부지애처럼 아주 난리를 치더만.
큰언니도 마찬가지야. 할 거면 제대로 하던가. 며느리는 초장을 잡아야 한다고 하더니 이게 대체 무슨 꼴이야? 재산은커녕 곧 있으면 엄마 아빠한테 쫓겨나게 생겼어. 시부모님의 말씀에 결국 이 문제는 자매의 싸움으로 끝이 나게 되었죠. 그 모습을 보며 시부모님께서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면서 이제 본인들한테 딸들은 없다고 하시며 앞으로 자식 취급하지 않겠다고 연락을 끊으셨어요. 당연히 시누이들은 곧바로 짐을 싸서 쫓겨나게 되었죠. 그리고 몇 개월이 지난 지금 한동안 연락이 없던 새 시누이들은 각자 따로 저를 찾아와 자매들 사이에서 엮인 돈 문제에 대해 변호를 해달라고 했어요. 새 시누이들은 누가 자매 아니랄까봐 똑같이 울며불며 매달리면서 한 번만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쳤죠. 옳게 내가 그동안 잘못했어. 제발 나 한 번만 살려주라. 지금 부탁할 사람이 옳게밖에 없어. 둘째, 셋째 말고 나 변호해주라. 누가 할 소리? 알지? 3명 중에 내가 옳게한테 제일 잘했잖아. 물론 큰언니랑 철부지 셋째 말 따르느라 나중에 사건이 있기는 했지만 나는 어쩔 수 없이 했다는 거 알잖아. 내 진짜 마음은 그게 아니었어. 그니까 언니랑 셋째 말고 나 변호 좀 해주라. 둘째 언니, 대학 좀 좋은 데 나왔다고 오냐오냐 해줬더니 아주 없는 소리는 막 뱉어내네. 옳게 나 그동안 반성 많이 했어. 근데 나 정말 변호사 구할 돈이 없어서 그래. 집에서 돈 한 푼 없이 쫓겨나서 지금 반지하방 겨우 얻어 살고 있어. 그러니까 올케가 불쌍한 나를 봐서 한 번만 변호해주면 안 될까? 언니들 말고 나 변호해줘. 응? 변호사들 요즘 불쌍한 사람 많이 도와주잖아. 제가 왜요? 형님들이 저한테 한 짓거리는 생각이 안 나시나 봐요. 시부모님한테 쫓겨나고 비빌 곳이 없으니까 저를 찾아온 것 같은데 어쩌죠? 저는 형님들을 도울 생각은 코딱지만큼도 없는데 저한테 일확천금을 가지고 온다 해도 당신들 변호는 안 해요. 옳게 한 번만 부탁해. 나 지난날 많이 반성했어. 반자방에 살면서 힘들게 살아보니까 부모님한테 내가 왜 그랬나 싶고 그리고 올케한테 너무 못되게 굴어서 일이 이렇게 되었나 싶어 눈물도 많이 흘렸어.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대학 동문이잖아. 눈물은 개뿔. 너 괜히 올케한테 변호 부탁하려고 개수작 부리는 거지? 그래. 둘째 언니가 무슨 눈물을 흘렸다고 그래? 동문이고 가족이고 형님들 변호할 생각 전혀 없으니 소란 그만 피우고 가시죠. 형님들이 나한테 그러지 않았어요? 별 볼 일 없는 변호사 사무실 다니는 핫바지 변호사 아니냐고요. 그런데 핫바지 변호사인 왜 저를 찾아왔어요? 당신들이 이야기하는 실력 좋은 대형 로펌 변호사 찾아가서 의뢰하세요. 아무리 여기서 비벼봐야 제 마음 절대 안 바뀌니까 사람 부리기 전에 나가요. 시누이들은 끝까지 본인을 살려달라고 변호해달라며 외쳐댔지만 저는 그것들을 가차없이 내쳤어요. 결국 저의 단호함에 시누이들은 쫓겨나듯이 제 사무실에서 나갈 수밖에 없었죠. 나중에 변호사 친구를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 큰 시누이가 우연히 제 변호사 친구 사무실에 찾아가 의뢰를 한 것 같았어요. 그런데 큰 시누이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나 봐요. 제 친구 사무실에 가서도 자신의 올케가 어디 변호사 사무실에 근무하고 있는 누구인데 싸가지가 없어서 시댁 식구들 사건은 못 맡는다고 했다며 한참을 제욕을 했다고 했죠. 정말 기분이 나빴지만 큰 시누이가 친구 사무실에 가서 의뢰를 한 덕분에 저는 사건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소식을 들을 수 있었어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시누이들은 각자 변호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했고 재판에서 피 터지게 싸웠다고 했죠. 하지만 재판은 증거 싸움인데 막내 시누이만 이전에 얼마의 돈을 빌려줬다는 증거물을 가지고 있었고
결국에는 첫째와 둘째 시누이는 별 소득 없이 막내 시누이에게 빌려간 돈을 갚아야 했다고 해요. 나중에 시부모님께 제가 시누이들의 재판 소식을 말씀드렸는데 지들끼리 똘똘 뭉쳐다니며 온갖 짓거리를 다 하더니 하다 재판까지 하냐고 정말 대단하다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셨죠. 이번 일을 겪어보니 소탐내실이라는 사자성어가 떠오르네요. 시누이들이 얌전하게 가족들을 아끼면서 욕심부리지 않고 살았다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눈앞에 작은 돈을 보고 큰아버지가 하는 나쁜 일에 손을 얹었다가 결국에는 시부모님으로부터 받을 큰 재산을 놓쳤잖아요. 게다가 괜히 가만히 있는 저를 건드려 이런 일을 당했으니 자업자득이죠. 이번 일로 시누이들이 빠져준 덕분에 시댁은 무척이나 평화로워졌고 시부모님께서는 모든 재산을 남편에게 넘기겠다는 말씀까지 하셨어요. 나중에 이 소식을 듣게 되면 분명히 시누이들은 땅을 치고 후회하겠죠. 부디 앞으로는 시누이들이 지난 날을 후회하며 올바르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